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 최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신설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물론 들어봤죠.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이제 어디 한적한데 노숙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네. 그 노숙하시는 분이 이렇게 거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신데 그 옆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고양이를 목줄을 이렇게 하셔서 본인 그 거처 옆에다 이렇게 메어 놓는 장면을 봤었는데 섬뜩했거든요. 갑자기 그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 양형위원회에서 뭐 신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매년 설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양형 기준이란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양형위원회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일종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일정한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 선고를 들쭉날쭉하지 말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라라는 취지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이름의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범죄마다 법정형은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별도로 양형 기준을 또 두는 취지는 무엇일까요? 실제 범죄가 발생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우리나라 법에는 무슨 죄를 저질렀으면 뭐 징역 몇 년, 아니 벌금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형법에서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제가 지금 법정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징역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은 다 징역이에요. 그러면 법관 입장에서 이제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는데 사기죄예요. 그러면 10년 이하에서 어느 정도만 다 선택하면 다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는 10년, 누구는 1개월. 그러면 편차가 벌써 9년, 11개월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을 테니까 이런 유형에서는 이 정도의 형만 선고하고 이런 유형에서는 이 정도의 성을 선고하라 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면 편차가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재판을 신뢰할 만한 그런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법관들은 하나하나 별도의 개별적인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양형 기준은 일종의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 기준을 넘는 선고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대한 준수율이 90%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양형 기준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주로 범죄의 죄질을 제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범죄 예방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 그 다음에 사회 복귀를 고려하고 또 동종 유사한 범죄를 다르게 취급하여서는 안 되고 그 밖에 국적, 종교,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유로 해서 양형에 있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는 엄청 많잖아요. 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번에도 동물보호법 위반한 동물학대 뭐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새롭게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듯이 기존에 계속 그 개정이 되면서 업데이트 되면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범죄를 규율하는 양형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형 기준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범죄 유형을 정해놓고 그 해당 범죄 유형에 각 범죄마다 형량 범위를 결정하는 양형 인자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양형 인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양형 인자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실 텐데 그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양형의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가중, 감경, 특별, 일반 인자 이렇게 있는데 조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다.
정황이다. 그럼 이제 감경되는 양형인자일 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러면 이제 가중적인 양형인자가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해죄처럼 약간 폭력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것은 피고인에게는 감경적인 양형인자가 되겠죠. 그 밖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피고인에게는 감경적인 양형인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즉 가중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상습범 가중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합의가 되기는커녕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역시 피고인에게는 가중적인 양형 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양형인자를 고려해서 형량 범위를 결정하고 나서 이 형량 범위가 결정되면 그 사이에서 선고형을 결정해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동일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사나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선고형의 편차가 매우 크게 되면은 이런 인적인 요소 때문이라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양형 기준은 필요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더 가급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이 돼서 국민들이 재판을 지금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죄뿐만 아니라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라든지 피보호 피구금자 추행 가능 같은 개별적인 성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세부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됐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유무죄를 밝히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절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그런 오류를 배제하는 데 아주 좋은 도구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